비공식 시장에서 달러 환율이 142만 리알까지 언급되는 순간 사람들은 통화 가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월급이 줄어드는 느낌으로 위기를 체감하게 됩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 56%가 증발한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리알 가치는 거의 절반 가까이 추락했고 물가는 연 42%를 넘어서면서 거리에는 시위대가 쏟아졌습니다. 인권단체 집계로 사망자 최소 25명, 체포자 1203명이라는 숫자가 2026년 2월 6일 기준으로 보도됐죠. 환율이 무너지자 물가가 폭발했고 물가가 폭발하자 민심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이란은 지금 제재를 버티는 나라가 아니라 제재가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란 경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재라는 게 단순히 무역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거래 자체의 경로와 비용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2018년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재강화했을 때부터 이란 경제는 공식 금융망에서 사실상 차단됐고 그때부터 압박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경제를 재편하는 구조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재는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거래의 모양을 바꾸고 비용을 숨겨서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은행 거래가 막히면 중개인이 늘어나고 정식 루트가 차단되면 비공식 경로로 우회하면서 수수료와 환율 프리미엄이 층층이 쌓이는 겁니다. 그 결과 같은 물건이라도 거래 비용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부담이 최종 가격에 스며들기 쉬워지죠.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아도 본국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리알로 바꿀 때 공식 환율과 실제 환율 사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체감 물가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빠르게 뛰어오릅니다. 이란 정부는 공식 환율을 통제하려 했지만 비공식 시장의 환율은 정부 손을 벗어나 급락했고 그 차이가 곧 암시장 프리미엄이자 민간이 떠안는 숨은 세금이 됐죠. 2025년 들어 리알 가치 하락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고 12월 8일에는 비공식 시장에서 달러당 약 125만 리알까지 밀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2월 26일 테헤란 기준으로 달러당 136만 리알 언급이 있었고 2026년 1월 초에는 142만 리알 수준까지 추락하면서 최근 6개월 동안만 56%가 무너진 겁니다. 환율이 무너지면 물가가 흔들리고 물가가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린다는 법칙이 이란에서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테헤란 시장에서 수입 밀가루를 사려는 사람이 몇 달 전보다 리알 지불액이 2배 가까이 뛴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이건 밀가루 자체 가격보다 환율 급락이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리알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율 붕괴가 곧 구매력 붕괴로 직결되고 실질 소득이 매달 줄어드는 것처럼 체감되는 거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환율 변동이 소비자 가격에 더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환율 급락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일상 물가의 구조적 상승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환율 급락이 수입 원가를 끌어올리면 그게 곧 소매 물가로 번지고 국제통화기금 전망대로 2026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42.4%라는 수치는 민간 체감으로는 훨씬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12월 인플레이션이 42.5% 수준으로 언급됐고 IMF도 2026년 물가 전망치를 42.4%로 제시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봐도 높은 물가가 굳어지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죠. 물가가 연 42%에서 43% 사이로 오른다는 건 1년 전 월급으로 살 수 있던 물건 양이 지금은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뜻이고 고정소득자는 매달 실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체감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동네 가게에서 기름값이 순식간에 부담이 커졌다고 느껴지거나 쌀값이
몇 달 만에 눈에 띄게 뛰었다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건 환율과 수입 원가가 겹쳐 가격에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제재로 인한 수입 경로 복잡화는 중간 마진을 키우고 환율 프리미엄은 그걸 다시 한번 증폭시키면서 최종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보조금으로 특정 품목을 싸게 공급하려 해도 비공식 환율과 암시장 가격은 정부 통제 바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 압박은 계속되죠. 이란 경제의 숨구멍은 에너지 수출인데 문제는 이 숨구멍이 제재의 구멍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비용과 의존도를 키워서 더 위험해진다는 점이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 자료 기준으로 2025년 6월 시점 이란은 원유와 콘덴세이트, 천연가스액을 합쳐서 하루 약 480만 배럴을 생산하고 총 석유 수출은 약 260만 배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중 원유와 콘덴세이트 수출이 평균 하루 170만 배럴 정도였고 대부분이 중국으로 향했으며 연료유와 액화 석유가스, 나프타 같은 석유 제품 선적은 2025년 1월 이후 하루 약 80만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이 이란 석유 수출의 거의 80%를 차지했다는 보도는 이란 에너지 외화 수입이 사실상 중국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죠. 제재를 받는 나라가 수출을 유지한다는 건 표면적으로는 제재의 구멍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 상대가 극도로 제한되고 협상력이 약화되면서 할인과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중국으로 수출이 이어지더라도 제재 환경에서는 결제와 정산이 정상적인 금융망만으로 깔끔하게 처리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거래 비용과 불확실성이 커지기 쉽습니다. 결국 수출 규모는 유지돼도 실제 손에 쥐는 외화는 줄어들고 환율 프리미엄과 거래 비용이 그 차액을 먹어치우는 겁니다. 에너지 수출이 외화를 벌어오지만 그 외화가 경제 전체에 순환되는 경로가 막히면서 수출 수익은 정부와 일부 집단에 집중되고 민간 경제는 외화 부족을 체감하게 됩니다. 공식 환율과 실제 환율 격차가 벌어지면 수입업자는 비공식 시장에서 더 비싼 달러를 구해야 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거죠. 제재 환경에서 에너지 수출이 이어진다는 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수출 수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면 양극화와 불만이 누적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란 정부는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필수 수입품 조달과 재정 유지에 써야 하는데 제재로 인해 거래 비용이 높아지면서 같은 수출 규모로도 실제 가용 자원은 줄어드는 겁니다. 민간 입장에서는 국가가 석유를 수출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자기 삶에서는 물가만 오르고 구매력만 떨어지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수출이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지만 그 기둥이 사회 전체를 떠받치지 못하고 일부만 바치는 구조가 되면서 균열이 생기는 거죠. 환율 붕괴와 물가 급등이라는 경제 압박이 누적되자 민심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2026년 2월 6일 기준 보도에서는 시위 과정에서 사망자가 최소 25명, 체포자가 12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숫자는 인권단체 집계로 보도된 내용이고 핵심은 환율 물가 충격이 거리의 긴장으로 이어졌다는 연결고리입니다. 경제 불만이 정치 시위로 번지는 건 단순히 물가가 오른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삶이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 때문이거든요. 매달 월급을 받지만 그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게 계속 줄어들고 정부는 제재 탓을 하지만 거리에서 체감하는 건 정책 실패처럼 느껴지면 결국 분노는 거리로 향합니다. 시위가 경제 구호로 시작해도 정치 구호로 번지는 건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고 특히 제재 같은 대외 압박 속에서는 내부 결속이 약화되면서 정권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 쉽죠. 정부는 시위를 강경 진압하지만 그게 근본 원인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가 압박이 계속되는 한 민심 이탈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 급락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물가 급등이 민심을 자극하며 민심 이탈이 시위로 번지고 시위 진압이 정치 비용을 키우면서 정부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는 악순환입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액을 쓰자니
보니 제재로 외화 유입이 제한적이고 물가를 잡으려 긴축을 하자니 경기는 더 꺾이며 성장을 위해 통화를 풀자니 인플레이션이 더 치솟는 딜레마죠. 국제통화기금 전망처럼 2026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1%에 그친다는 건 경제가 거의 정체 상태라는 뜻이고, 인플레이션 42.4%와 겹치면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겁니다.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이란 경제는 버티는 경제에서 축소 균형으로 재편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민간의 희생은 누적되며 정부의 정당성은 흔들립니다. 체감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작년에 한 달 생활비로 쓰던 금액이 올해는 보름밖에 못 버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명목 소득은 유지돼도 물가가 그보다 빠르게 올라서 실질 구매력이 반토막난 결과라는 겁니다. 정부는 보조금과 배급으로 일부 품목 가격을 억제하려 하지만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고 비공식 시장 가격은 통제 밖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물가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란 사례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대외 충격이 환율을 흔들고 환율이 물가를 흔들며 물가가 사회를 흔드는 연쇄 반응을 막으려면 사전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2026년 예산 기준으로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 대비 4.0%, 국가 채무 비율이 국내 총생산 대비 51.6%로 제시됐는데, 이란처럼 제재를 받는 건 아니지만 재정 여력이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국제금융협회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2025년 1분기 기준 약 90.3%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세 가지, 즉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가계부채, 고령화는 대외 충격이 왔을 때 완충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들이거든요. 이란과 한국은 경제 구조도 다르고 제재 여부도 다르지만 환율 급락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물가가 민심을 흔든다는 메커니즘 자체는 보편적입니다. 한국은 변동환율제를 운영하면서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고 통화 스왑 같은 안전판도 있지만, 그렇다고 환율 방어가 무한정 가능한 건 아니죠. 외부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원자재 가격 충격 과 환율 변동이 겹치면 수입 물가 압박이 빠르게 소비자 물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란 사례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는 에너지 조달 경로를 다변화하고 특정 국가나 루트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안보는 단순히 양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급 출처와 운송 경로를 분산시켜서 한 곳이 막혀도 다른 곳으로 우회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란처럼 수출 대상이 중국 한 곳에 80% 집중되면 협상력이 약화되고 할인 압박을 받는 것처럼, 한국도 수입 출처가 특정 지역에 쏠리면 지정학 리스크에 취약해집니다. 에너지 수입 다변화는 평소에는 비용처럼 보이지만 위기 때는 보험이 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액화 천연가스 도입선을 늘리며 원유 수입국을 분산시키는 건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충격을 완화하고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죠. 이란 사례는 에너지 수출국조차 거래 상대가 제한되면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는 걸 보여주는데,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국은 공급 차질이 바로 물가와 산업 가동률로 직결되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건 환율 급등이나 원자재 가격 폭등 같은 수입 물가 충격이 왔을 때 소비자 물가로 전달되는 속도를 늦추고 강도를 완화하는 정책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관세 조정, 유류세 인하, 필수품 할당 관세 같은 단기 조치와 물가 연동 소득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같은 중기 대책을 조합해서 쓸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란은 보조금 정책을 쓰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하고 비공식 시장을 통제하지 못해서 효과가 제한적인데, 한국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위기 시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둬야 합니다. 물가 충격 완충 장치는 평상시엔 예산 낭비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충격이 왔을 때 민심 이탈을 막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이란에서 환율 급락이 시위로 번진 건 정부가 물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한국은 그 교훈을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대외 충격이 왔을 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어떻게 조합할지 원칙을 미리 세워두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되 일관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리면
한편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내수가 꺾이지만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하면 자본 유출과 환율 약세 압력이 커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라는 제재로 통화정책 선택지가 사실상 없지만 한국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력을 어떻게 쓸지가 중요하죠. 재정 적자가 이미 국내 총생산 대비 4.0%인 상황에서 추가 재정 투입 여력은 제한적이고 국가 채무 비율 51.6%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지만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계속 늘릴 수만은 없습니다. 가계부채 90.3%는 금리 인상 시 가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지만 그렇다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부채가 더 쌓이고 환율 방어가 어려워지는 구조죠. 결국 재정과 통화, 환율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단기 충격 흡수와 장기 건전성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이란 사례는 제재라는 극단적 외부 압박 속에서 경제가 어떻게 재편되고 사회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환율이 무너지면 물가가 흔들리고 물가가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린다는 연쇄 반응은 제재를 받지 않는 나라에서도 대외 충격이 왔을 때 똑같이 작동할 수 있거든요. 한국은 이란과 달리 개방 경제이고 국제 금융망에 통합돼 있으며 민주적 정책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외부 충격에 면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 고령화, 가계부채, 재정 적자라는 네 가지 구조적 리스크는 평상시엔 관리 가능하지만 대외 충격과 겹치면 증폭될 수 있는 요인들이죠. 이란에서 환율 급락과 물가 급등이 시위로 번진 과정은 경제 정책이 사회 안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정치도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면 경제 회복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은 제재가 경제를 바꾼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정권을 더 굳힌다고 보시나요? 한국은 대외 충격이 올 때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란 경제 이야기를 통해 환율, 물가, 민심이라는 세 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경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시청 감사합니다.